지겹게 내리던 장맛비가 드디어 그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입니다. 여름을 생각하면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와 뜨거운 모래사장, 그리고 여름 휴가, 시원하게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 또 가벼운 차림으로 떠나는 여행이 떠오릅니다. 여행은 보통 새로운 경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한 번쯤 조용하게 돌아보기도 하여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토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행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박완서 작가가 1975년 9월 문학사상에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주인공이 무작정 여행을 떠난 낯선 여행지에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주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체험이 상흔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 또한 작가의 그러한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결론은 전쟁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작품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나들이, 박완서. 나는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기분 좋아지기 전에 이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작 이런 주접스러운 생각부터 했다. 이류여관 특실의 평범한 타일 욕조에 달린 냉수, 온수, 2개의 수도꼭지와 샤워는 여느 허름한 목욕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더운 물이 수돗물 데운 게 아니고 땅에서 솟은 진짜 온천물이란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다. 꼭 온천물에 몸을 담가야 할 만한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대로의 온천물의 효험 따위를 믿어온 바도 없거늘 나는 그런 트집이라도 잡아 나를 더더욱 처량하게 만들고 싶었다. 처음부터 재미있으려고 시작한 여행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어긋난 데서 시작된 여행이고 보니 끝내 어긋나 종당엔 엉망진창이 돼버려라. 뭐 이런 심보였다.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 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요즘 3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의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출가해서 3년째, 갓 돌 지난 처대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으며 틀림없다.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아래지만 지금 남편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산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건만 이북에 노부모와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업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를 불쌍히 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어린 것의 군기를 닦아내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여겨졌다.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속상하는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훨훨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남편이 놀라다 못해 신기해했다. 요 며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득 아틀리에의 창을 통해 해골 같은 가로수와 인적이 드뭇한 얼어붙은 보도가 내려와 보였다. 나는 이런 을씨년스러운 도시의 겨울 풍경에 느닷없이 뭉클한 감동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냥 투정처럼 해본 여행 소리가 비로소 현실감을 갖고 다가왔다. 정말 당장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서울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남편 곁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하느니보다는 여지껏 악착같이 집착했던 내가 이룩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훨훨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여지껏 산 게 말짱 헛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르쳐준 게 바깥의 황량한 겨울 날씨였던 것처럼 나는 무턱대고 어느 먼 곳의 겨울 풍경에 그리움을 느꼈다. 나는 남편과 딸이 의아해하건 놀라워하건 상관하지 않고 당장 떠나겠다고 보챘다. 당신이 히스테리 부릴 때가 다 있으니 원. 남편은 그 정도로 날 이해하고 제법 두둑한 여비를 주면서 겨울이니 온천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했다.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소중해했던 것만큼이나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던져놓고 보는 심리로 나는 남편 곁을 떠났다. 교통이 편한 대로 온양으로 왔다. 고속버스에서 낯선 거리에 내리자마자 추위와 고독감이 엄습했다. 눈앞의 풍경에 울먹울먹 낯가림을 했다. 훨훨 자유롭다는 기분조차 이 온천장 거리만큼이나 생소하고 싫었다. 그런 기분에 도저히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몸만 떠나왔다 뿐 마음은 오랫동안 몸에 밴 내 나름의 생활의 관습에 얽매인 나를 발견하고 고소를 머금었다. 두둑한 여비를 갖고도 관광호텔 앞까지 갔다간 돌아서서 허름한 이류여관을 찾고 참기름을 살 때의 버릇으로 온천물이 진짠가 가짠가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여관비에서 목욕값이라도 뺄 양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목욕을 또 하고 또 했다. 다음 날 반찬이 15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빈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 왔다.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도 실상은 하룻밤밖에 안 잤다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여관에서 일하는 소년이 오늘 떠날 거냐, 하루 더 묵을 거냐를 물어왔다. 하루 더 묵겠다면 소년이 나를 불쌍히 할 것 같아 곧 떠나겠다고 했다. 조그만 여행백을 챙겨가지고 거리로 나온 나는 여관에선 소년에게, 집에선 남편과 딸에게 쫓겨난 것처럼 느꼈다. 이 고장도 혹독한 추위는 서울과 마찬가지였다. 낮고 어둡게 흐린 하늘과 매운 바람은 여지껏 산 게 말짱 헛산 것 같은 험한감을 쓰디쓰게 되새김질하기에 아주 알맞았다. 온천장 거리는 손바닥만 했다. 10번을 넘어돌아도 1시간도 안 걸렸다. 관광호텔 커피숍에 들러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남편에게 관광호텔에서 묵은 척하려면 그곳 내부 사정을 좀 알아두어야겠기에 그렇게 했다. 호텔 건너편에 차부가 보였다. 생소한 이름의 행선지를 써붙인 고물버스들이 지친 듯이 부르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아무나 붙들고 이 근처에 어디 구경할 만한 명승고적이 없냐고 물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던 버스에서 차장이 뛰어내리더니 미처 내가 뭘 할 새도 없이 나를 자기 버스에 짐짝처럼 쓸어 넣었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버스에 탔다. 내부는 손님이 연화문도 안 돼서 귀했다. 비닐 시트가 빙판처럼 찼다. 이게 어디 가는 건데? 버스가 속력을 내자 나는 겁먹은 소리를 물었다. 가다가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저더러 호수까지 데려다 달랬던 것처럼 차장은 당당했다. 호수? 네, 호수요. 이 근처에서 경치 좋은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겨울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요? 5분도 안 돼서 차장은 나에게 버스값을 재촉하더니 호수 다 왔다고 나를 밀어냈다. 과연 호수는 있었다. 낮고 헐벗은 산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호수는 찌푸린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암울하고 불투명해 보였다. 벼랑간 호수의 빙판을 핥으며 휘몰아쳐온 암상스러운 바람이 모진 채찍처럼 뺨을 때렸다. 나는 황급히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 했다. 그러나 이미 다음 정거장을 향해
흙먼지만 남기고 떠난 뒤였다. 심한 낭패감으로 울상이 된 채 우선 모진 바람을 피해서 호숫가의 상지대로 뛰어들었다. 겨울이 아닌 철엔 호경기를 누렸던 듯 무슨 유원질한 간판이 상지대의 입구 아취형의 문 위에 제법 크고 높게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당도 다방도 잡화상도 선물가게도 빈지문을 굳게 닫아 인기척이라고는 없는데 퇴색한 간판들만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럽게 덜컹대 황량한 느낌을 한층 더했다. 노천 탁구장의 탁구대엔 언제적 내린 눈인지 녹지도 않고 먼지만 첩첩이 뒤집어 쓰고 있어 흡사 더러운 혼니부를 펼쳐놓은 것처럼 궁상스러워 보였다. 인기척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막막해 이게 꿈이었으면 했다. 상지대를 한 바퀴 돌자 다시 눈앞에 얼어붙은 호수가 펼쳐졌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엔 배를 띄울 수도 없지만 몸을 던져 빠져 죽을 수도 없겠거니 싶자 그게 조금도 다행스럽지 않고 두렵게 여겨졌다.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들었다.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대문간엔 연탄재가 쌓여 있고 앞마당 빨랫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방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후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어보더니 따뜻하긴 한데 외풍이 새어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가 되려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그러더니 친동기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난로가 있는데도 삥 둘러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미이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멈칫댔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앉은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게 손님이에요. 하도 추워하시길래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의 인사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해쌓았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꼿꼿이 앉았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저러다가 머지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멋지는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데도 우선 한잠 자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같은 잠이 덮쳐왔다.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에서 한잠 잘까 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이나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나절에 2차례, 저녁 나절에 2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나절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에나 있을걸요? 그리고 저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뿐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까지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신대나 싶어 속으로 측은했다. 손님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후다 포대지만 하나 덮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질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손님, 아직도 주무세요? 시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 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 저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이니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무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무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무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원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은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리고 계신걸요?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크고 단호하게, 마치 몰라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라기라도 하듯이 죽자 하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그것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긁어 모아 한약도 많이 써보았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허사였다. 먼저 지친 것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6.25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도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 댁 식구들이나 작은 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쉰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복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기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겹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쇳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방령만 가셨다 할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뇨?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께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은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반값이 도합 800원이라고 했다. 나는 1,000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1,000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도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겉돌아 더 보기 흉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터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 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우리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 옆에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 방학 중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어 못 내려오죠. 여기서 내가 제 학비쯤은 실컷 벌 수 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런답니다. 겨울 동안만 여기가 이렇게 쓸쓸하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 장사도 꽤 괜찮거든요. 관광철에 공휴일이라도 낀 날은 방이 모자라 법석인걸요. 새학기 등록금이랑 하숙비까지 다 해서 꽁꽁 뭉쳐 놓았답니다. 겨울날 양식이랑 밑반찬도 넉넉하고요. 딴 영업집들은 이렇게 벌어놓으면 겨울에 문을 닫고 집에 가서들 쉬죠. 우린 여인숙이고 또 여기가 살림집이기도 했었지만 늘 한두 방쯤 불을 떼놓고 손님을 기다리죠. 돈 벌자고가 아니에요. 가끔 손님처럼 멋 모르고 호숫가를 찾는 이에게 더운 방을 내드리는 게 그저 좋아서죠. 정말이에요. 그럴 땐 돈 생각 같은 건 정말 안 한다니까요. 그야 몇 푼 주시고 가면 어머님 고기라도 사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 계산부터 칩칩하게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정말이지 손님이 안 드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모르겠어요. 손님, 고마워요. 이번에는 굽실대는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굽실대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어제 글쎄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군요. 평소 품행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 일로 고자질 같은 건 않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던지라 만의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놀라와 수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사연이었어요. 허랑한 학생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만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엔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주접을 다 떨다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미신이라뇨?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이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 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군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나도 오늘 안으로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의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맞잡았다. 어머님,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도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다. 나에겐 그 도리질이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라 며느라,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맹맥히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생긴 상처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만든 상처를 상흔으로 인식하지 않고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전쟁의 비극을 뛰어넘어서려는 박완서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을 애는 듯 추운 겨울, 뜨겁게 데운 온돌방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겨울 나들이를 감상하신 여러분들 모두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시길 바라며 작품 속 마지막 대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헛살지 않았고 말고. 감사합니다. 하얀 눈이 거리 위에 내리고 밤은 소리를 낮추네. 기차는 겨울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선다. 선로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 밤은 조용히 밝아지고 지나온 풍경들마저 하얀 빛으로 덮여간다. 유리창에 번지는 빛
계절이 흔들리고 정동지는 아직 멀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해. 손을 뻗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대의 마음, 눈보다 먼저 쌓이는 내 마음. 눈이 하얗게 내리는 철길을 지나 우린 같은 창에 기대어 같은 밤을 본다. 기차는 정동진으로 소리 없이 달리고 이 겨울은 행복으로 내려앉는다. 차 창밖으로 내려앉은 하얀 입김들, 눈이 밤을 새우면 시간도 느려져. 코트 사이로 전해지는 너의 온기는 저 흰 눈보다도 더 따뜻하게 전해지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알아.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걸 알아. 눈이 하얗게 쏟아지는 철길을 지나 우린 같은 길 위에 서서 웃고 있지. 기차는 정동진을 향해 계속 달리고 겨울은 우리 가슴에 진하게 남아. 바다에 닿기 전까지 눈은 계속 내려와. 정동진역에 쌓인 우리 마음을 안고서 쏟아지는 철길 위에서 우린 서로의 겨울이 되어가. 기차가 정동진에 도착할 쯤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지네. 눈은 멈추지 않지만 기차는 멈춰가고 우리는 여기서 하얀 미소를 나